3학년 친구들 안녕. 좋아, 역사 시간이다. 오늘의 주제는 2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국가, 우리가 흔히 추축국이라고 불리는 전체주의 국가들과 그에 대항했던 연합국의 싸움, 세계대전을 의미하게 된다. 영어로는 월드워2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총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볼 거야. 내용이 꽤 많거든. 그리고 상당히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을 다음과 같이 나눠서 공부를 할 거다. 첫째, 2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발발 과정. 그리고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세 번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다. 서양 쪽에서는 아무래도 태평양 전쟁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조금 부속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태평양 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잖아, 그지? 일본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좀 그러려나? 빌런이 돼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게 태평양 전쟁이니까 우리 역사랑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태평양 전쟁을 좀 아예 뚝 띄워가지고 또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는 사실 일제가 패망하는 과정에서 뭐 원자폭탄을 2방 맞았다, 그냥 그 정도로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경향이 있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태평양 전쟁을 따로 띄웠어. 그래서 총 3시간에 걸쳐서 2차 세계대전을 공부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2차 세계대전의 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뒤에 또 그거보다 훨씬 큰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1차 대전 자체가 2차 대전의 원인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1차 대전 이후에 그 전쟁을 처리하는 전후 처리 과정 있잖아. 그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일이랑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던 것이 바로 전체주의였어. 그리고 1차 대전을 정리하는 베르사유 체제,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 나왔던 베르사유 체제는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들을 막기에는 너무 유약했던 거야. 때로는 좀 강하게 억누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억누르고 어쨌든 너무 억누르지 않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베르사유 체제야. 그래서 결국 이 베르사유 체제가 갖고 있는 그 모순점 때문에 그 안에서 전체주의가 잉태되었고 그 전체주의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2차 대전을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이 세 개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첫 번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일본이다. 그리고 각각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선생님, 저 무솔리니랑 히틀러는 들어봤는데 일본에 있는 히로히토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 히로히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쇼와 천황, 쇼와 덴노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일본의 극우 쪽 성향을 갖고 있거나 일본의 우익 쪽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본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천황은 당시에 독일이랑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일본의 천황은 이 전쟁에 잘못이 없다. 당시에 일본의 전체주의를 이끌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끌어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펼쳤던 것은 일본의 군부들, 일본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휘어잡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던 거지, 사실 천황은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히로히토가 무솔리니나 히틀러처럼 앞장서서 이렇게 최전선에서 전체주의 국가를 진두지휘했던 것은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당시 일본 제국 헌법에는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서 천황이 명시가 되어 있고, 천황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헌법상에서 전쟁을 또 키울 수도 있고 전쟁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스탑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들의 그런 어떤 희망이 담긴 이야기고, 우리는 이 당시 일본 천황이 무솔리니랑 히틀러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앞장서서 막 이렇게 막 했던 건 아니지만 분명한 전쟁 범죄자라는 것들을 잘 알고 넘어가야 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서양인들은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유럽에서 싸웠으니까 무솔리니, 히틀러가 유명하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들끼리만이라도
일본에서는 당시에 천황이 있었는데 이 천황도 당시에 뭐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이렇게 묵인하고 전쟁을 방관하고 때로는 지원하는 등의 전쟁 범죄에 적극 협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알겠지?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오늘은 태평양전쟁 말고 유럽에서의 얘기를 하더라도 그 시작은 일본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 일본에서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게. 당시 상황을 보자면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했잖아, 그지? 그 이후에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 북쪽에 있는 만주에 진출을 했어. 그래서 만주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만주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쭉쭉쭉 뽑아먹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던 게 일본이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년대 이르기까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이 1920년대 말로 가면 둔화가 되고 그 다음 1929년도에 있었던 대공황 때 굉장히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경제 위기가 일본에 찾아오게 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경제 위기가 찾아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야. 일본에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군부가 권력을 잡게 돼. 군인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대로 쭉 흘러가게 되면 일본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만주에 침략하는 거였어. 만주에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진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조선에 침략했던 것처럼 만주까지 침략을 해서 아예 만주를 확실한 우리의 영토 그런 개념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러한 이득을 바탕으로 일본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본 군부의 생각이었다. 결국에 일본군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만주 사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이 만주 사변의 결과 일본은 만주 지역을 중화민국 당시 중국에서 분리 독립시켜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그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일본인이 가서 왕으로 앉으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당시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신 꼭두각시 황제로 만주국 황제로 앉히는 거야. 푸이는 왼쪽에 있는 사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기인데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야. 당시에 황제가 될 때 나이가 3살 정도였다 그러니까 되게 어렸지, 그지? 그래서 청나라 마지막에 아무것도 모를 때 황제에 앉혔다가 황제에 앉자마자 불과 몇 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년의 신해혁명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중화민국으로 바뀌면서 황제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인물이지. 그래서 한참 그렇게 살고 있다가 황제가 아닌 상태로 살고 있다가 이제 1931년에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일본이 꼭두각시를 누구 앉힐 만한 사람 없을까 하다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만주에다 앉히면 약간 정통성도 있고 얼굴 마담도 되니까 다 가져다가 이제 마지막 황제를 만주국의 황제로 앉히게 된 거지. 참 이 사람의 인생 역정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다룬 이 푸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이자 만주국의 황제인 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다룬 영화로 1988년에 나온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어. 선생님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까지 시간 많잖아, 그지? 그 시간 중에 한번 봐. 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해혁명 그리고 만주사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 등장하면서 나오는 문화 대혁명 이런 중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사람의 인생 역정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면은 꽤 흥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튼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고 만주국을 세웠고 거기에 푸이라고 하는 황제를 앉혀서 꼭두각시로 세워서 자기들이 만주를 다 먹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일본이 선전하기로는 만주국 국기야. 만주국은 이런 만주국의 국기에 나오는 5가지의 민족. 노란색은 만주인, 그리고 빨간색 일본인,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한족, 하얀색이 몽골인, 그리고 까만색이 조선인. 그래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이런 5개의 민족이 하나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다민족 국가라고 만주국을 선전했어.
하지만 만주국이 과연 그런 아름다운 국가였을까? 만주국이 그렇게 독립적이고 5개의 민족이 하나로 돼서 함께 어우러지는 당시 만주국의 선전 포스터야. 이 선전 포스터의 내용만 보더라도 만주국이 정상적인 독립국가는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야. 그지? 만주국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만주국은 어느 나라의 꼭두각시 나라다? 어느 나라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만든 나라다? 그래. 제국주의 일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제국주의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거야, 얘들아. 우리 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의 싸움이었잖아. 그지? 그럼 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의 싸움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1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국제단체가 있어. 여러 개의 나라들이 하나가 돼서 모았던. 그 단체 뭐였어? 국제연맹이었어. 그래, 이런 상황에서 나서야 되는 게 국제연맹이겠지? 국제연맹에서 이거 느낌 쎄한데? 이거 일본 제국주의 애들 만주 침략하는 거 좋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국제연맹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지? 그래서 국제연맹이 리튼 조사단이라고 하는 조사단을 만주 지역에 파견을 한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서 무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만주국은 어떤 나라인지, 일본이랑 중국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조사단을 파견한 거야. 그리고 이 조사단, 국제연맹의 조사단이 갔다 와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읽어줄게. 만주의 주권은 중국에 있고 법적으로 중국에 귀속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만주 침략은 적합하지 않고 만주국을 분리 독립시키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 이런 조사 보고서를 국제연맹에서 낸 거야. 당연하지. 일본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만주에 군사적인 침략을 감행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 국제연맹의 보고서에 대해서 국제연맹이 그래 좋아 이 보고서 의결합니다 하고 땅땅땅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그 결과 42대 1로 보고서를 찬성했단 말이야.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일본의 만주국 침략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42대 1로. 1은 당연히 일본이겠지, 국제연맹에서.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이 국제연맹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좀 안 되겠구나, 나쁜 짓이구나 하고 물러나야 될 것 같잖아.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 일본은 응? 국제연맹? 그럼 우리 국제연맹 안 해? 빠이빠이 이러고 그냥 국제연맹을 1933년에 탈퇴해버리는 거야. 정말 초유의 사태지. 그러니까 이게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군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일본이 국제연맹 안 한다 그러니까 국제연맹 탈퇴해버리고 그냥 끝이 돼버린 거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일본 얘기를 한 거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1933년 독일의 수장이었던 누구?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이걸 보고 국제연맹이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독일 역시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된다. 국제연맹을 탈퇴했던 히틀러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 지금 현재 베르사유 체제의 베르사유 조약 안에서는 독일은 군사를 많이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독일 민족, 독일 국가가 다시 한번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르사유 조약 안에는 독일의 군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제 이 군비 제한 조항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해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렇게 해버려, 선언해버렸어. 이제부터 독일 군인 다시 많이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히틀러가. 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당시 히틀러를 제재할 수가 없어. 히틀러가 독일 안에서 권력을 이만큼 갖고 나치들이 독일 전부들을 장악하고 다 전체주의적인 분위기에서 히틀러가 독일의 군비 제한을 없애고 다시 군인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막 이러는 거지, 독일 사람들. 그지?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 그지? 그래서 독일이 가운데 있고 양 옆에 있던 프랑스랑 소련이 이거 독일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서로 조약을 맺어.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는 원조 조약을 맺어.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다시 한번 지금 프랑스랑 소련이 편을 먹고 독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야, 이제 히틀러가. 그러면서 히틀러가 세 번째 뭘 어떻게 하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군비 제한 조항을 없애버린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라인란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이 라인란트라고 하는 지도에 띄워줄게. 이 라인란트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베르사유 조약 당시에 독일이 쳐들어왔었으니까 이 지역은 비무장지대로 해서 독일이 군대를 못 두게 했어. 그러면 쳐들어오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있는 이 지역, 라인란트라는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이 비무장지대에다가 군대를 보내버린 거야. 히틀러가 다시, 독일이 다시. 그래서 독일이 라인란트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배치한다. 이거 베르사유 조약 당연히 무시하는 내용이었어. 근데 뭐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 당시.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지. 또 다른 파시스트 누구였을까? 그래, 무솔리니야. 일본이랑 독일을 관찰했던 무솔리니, 이탈리아는 어떻게 하냐? 뭐야, 별거 없잖아. 우리도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바로 1935년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한다. 에티오피아, 우리 옛날에 아프리카 때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를 휩쓸 때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잖아, 그지?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이때 이탈리아의 침공을 한번 막아내기까지 해. 그런데 1935년에 이탈리아가 다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게 된다. 이거 지금 완전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니?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고 독일은 다시 군대를 확장해가지고 프랑스 쪽으로 군대를 보내고 이탈리아는 아프리카를 침공하고 이거 완전히 제국주의의 각축장이었던 1차 세계대전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 그지? 그걸 막는 게 국제연맹의 일이잖아, 그지? 그러라고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을 세웠던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국제연맹에서는 야, 이탈리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여러 군수물자들을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켜, 국제연맹에서. 그런데 그러면 뭐하니, 얘들아? 미국은 애초에 국제연맹 아니었고 독일은 국제연맹 탈퇴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국제연맹의 제재 조항이 제대로 이탈리아를 막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하물며 영국 같은 나라가 좀 잘 해줬어야 되는데 영국이 수에즈 운하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에 이탈리아 뭐 군인들, 이탈리아 군수물자, 실은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유럽 선진국들이 1차 세계대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을 압박해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그러한 상황이었어. 그러면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서 점령을 해버렸어, 이탈리아가. 그러고 나서 그걸 국제연맹이 막 비판하니까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탈리아 역시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거야. 그리고 1936년에 비슷한 시기지. 그때 이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자, 아까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군비 제한 조항을 폐기한 다음에 프랑스 바로 옆까지 군대를 진주시켰던 독일의 히틀러. 이제 네 번째 단계에 이르는 거야.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야. 히틀러는 이렇게 주장해. 독일 민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 기존에 오스트리아, 원래 같은 독일 민족, 같은 독일 국가 아니었냐? 하나로 합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군대를 파견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시켜버린다. 같은 독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냥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점령해버리는 거야. 당시에 오스트리아 역시 오스트리아 내부에서 나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독일 민족도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원래 같은 나라였으니까, 신성 로마 제국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치당이 막 히틀러가 온다 그러니까 와, 막 나치 만세, 막 우리 막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전체에 막 힘을 냅시다, 막 이랬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나치가 들어올 때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뭐 환영하는 행사까지 있었을 정도의 그런 당시 분위기였던 거야. 아니 선생님, 근데 지금 무슨 옛날도 아니고 현대인데 그냥 가서 점령한다 그래서 바로 그 나라가 뭐 점령되고 그런 거예요?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건 다 어디 갔어요? 그래.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에 들어가서 국민투표도 해.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우리 국민들이 좋다 그러면은 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은 뭐 다시 생각해볼게. 자, 국민투표하자. 오스트리아 사람들 나치랑 히틀러 좋아요? 라고 국민투표를 한다. 자, 국민투표야 이게. 투표용지야. 당시 진짜 투표용지야. 그 투표용지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 귀하는 1938년 3월 13일 결정된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의 재통일에 찬성하며 우리 당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근데 그 아래 봐봐, 얘들아. 투표 용지를 봐봐. 가운데 네 겁나 크게 돼 있고 옆에 귀퉁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 뭐 상당히 좀 웃기지 않네, 얘들아? 투표용지가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겼어, 그치? 뭐 당연히 뭐 내가 많이 나왔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인 침략과
기만적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흡수된다.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랑 독일이 하나의 국가가 된 거야. 좋아. 우리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둘 다 전쟁에 패배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치면 안 된다 이런 조항 당연히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조항 같은 거 그냥 무시하는 거 막 나가는 거야 지금.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던 히틀러는 멈추지 않았어. 히틀러는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분열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란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 그 지역이야. 저렇게 주황색 표시된 거야. 여기에 게르만족들, 독일 민족이 조금 많이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히틀러는 여기도 독일 민족이 살고 있다. 이 독일 민족도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쪽 영토를 체코슬로바키아한테 요구했던 거야.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게르만 지역까지도 원했던 거지. 이걸 요구를 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게 독일은 막 점점 더 야금야금 뭔가를 버릴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독일을 막으려고 민헨 회담이라는 걸 연다. 독일의 민헨이라는 곳에 날아가서 히틀러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인벌린 이런 사람이 히틀러랑 이렇게 회담을 하는 거야. 독일의 재침략을 막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회담을 해. 민헨에서 너희들 막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막 서로 얘기를 한다. 그러고 나서 영국의 수상 체인벌린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야. 민헨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뭐 독일은 침략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수상 체인벌린 민헨회담 결과물을 딱 갖고 오면 사진을 딱 갖고 이제 딱 갖고 와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막 사람들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헨회담 결과가 무엇이었냐? 체인벌린 말 독일이 주데텐란드를 갖는 대신 앞으로는 영토 요구를 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데텐란드를 독일한테 줬다는 거잖아. 그지?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체코슬로바키아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분열되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땅을 그냥 독일한테 준 거잖아. 그지? 결과적으로는. 지네 땅 아니라고 막 준 거 아니야.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엄청 어이없었을 거야. 체코슬로바키아는 영국이랑 프랑스랑 동맹국이었거든, 심지어. 근데 동맹국이 자기들 지켜줄 것처럼 해놓고서 민헨회담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끼지도 못해. 얘들아, 체코슬로바키아는 끼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그냥 홀라당 그래 야 독일 이거나 먹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마, 대신 이거는 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주는 거야.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 엄청 어이없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사람들도 이게 맞나 싶었을 거야. 저렇게 독일 말을 믿어도 되는 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당연히 독일이 그 약속을 지켰겠니, 얘들아? 아니야, 안 지켰어. 1939년에 나치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합병한다. 주데텐란드에서 멈추지 않고, 원래 저기 이렇게 둘러싼 모양이었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완전히 합병을 하게 되는 거야. 민헨 회담의 결과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일이 되는 거지. 뭐 점점 더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그지?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히틀러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번엔 무엇을 요구하냐? 저기 오른쪽에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회색으로 돼 있는 독일 국토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그 가운데에 노랑 색깔 폴란드 영토가 이제 그거를 떨어뜨리고 있지.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영토를 요구하는 거야. 그 영토를 우리가 폴란드 회랑이라 그래. 회랑, 이렇게 복도를 회랑이라 그러지. 마치 복도처럼 튀어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폴란드 회랑을 요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 독일 국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독일 국가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독일 영토만 보더라도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 합병해서 지금 처음보다 엄청 커진 거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폴란드 회랑 지역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거다. 근데 이 폴란드 회랑을 요구하면서부터는 히틀러도 뭔가 불안했나 봐. 그냥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히틀러가 이때 폴란드 반대쪽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야? 빨간색 나라, 소련이랑 동맹을 제의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갔다가 소련이 너희들 뭐 이렇게 영토 확장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제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소련이랑 입을 맞춰놓는 거지. 그래서 소련한테 연락을 한다. 히틀러가. 야, 헤이 히틀러 우리 동맹 맺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당시 사람들은 독일이랑 소련이 동맹을 맺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은 이 히틀러는 파시즘을 하는 사람이고 이 스탈린은 사회주의자란 말이야. 근데 파시즘이랑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게 얘들아,
파시즘에서 말하는 거는 전체주의, 우리 민족, 우리 국가 하나만 다 잘 돼서 우리가 이게 똘똘 뭉쳐서 뭐 노동자든 농민이든 뭐 자본가든 뭐 군인이든 뭐 할 거 없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기네 민족만 잘 살면, 자기네 국가만 잘 살면 되는 약간 이기주의적인 같은 게 파시즘이란 말이야. 근데 사회주의라는 우리 뭐였어? 지난 시간 러시아 혁명 할 때 배울 때.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자본가 계급들을 물리치고 노동자 계급 전체가,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이걸 뒤집어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게 사회주의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는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것보다 계급이 중요한 거야. 노동자냐 자본가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사회주의자랑 우리 독일 민족, 독일 국가만 최고, 독일 민족이 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파시스트랑 둘이 사상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랑 프랑스도 뭐 설마 독일이랑 소련이랑 동맹을 맺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국가의 이득 앞에서는 그러한 이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봐. 7번째. 독일이랑 소련이 서로 동맹을 맺는다. 불가침 조약을 맺어. 서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동맹을 맺는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 있던 만평을 보면은 히틀러랑 스탈린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걸로 표현을 했다. 참 어처구니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야, 그지? 이제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그지?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이랑 상황을 정리했던 나치는 폴란드를 1939년 9월에 전격적으로 침공하게 되고, 폴란드 회랑 내놔! 근데 안 줄 거 아니야. 폴란드가 그걸 왜 줘, 자기네 땅인데. 전격적으로 침략하게 되고, 이 폴란드를 침략함으로써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정리를 해볼게. 1933년에 독일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그 다음에 군비 제한 조항의 폐기를 선언해. 그러면서 군대를 막 늘린다. 그리고 그 늘렸던 군대를 프랑스 국경지대였던, 원래 비무장지대로 규정되어 있던 라인란트의 군대를 보내. 그러면서 독일 민족의, 독일 국가의 하나됨을 주장을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더 나아가서 슬로바키아에 있던 주데텐란드라고 하는 땅도 요구를 해. 미넨 회담 결과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미넨 회담 결과를 무시하고 슬로바키아를 완전 합병하는 데 이르는다. 거기다가 플러스 소련이랑 동맹을 맺고 폴란드에까지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의 국가들이나 국제연맹이나 중간에 이것들을 스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 사실. 그지? 국제연맹을 탈퇴했을 때 애초에 강하게 나간다던가,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아니, 군비 제한 조항을 폐기한다는 걸 했을 때 베르사유 조약 위반이야, 너 이거 위반하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나간다던가, 오스트리아 합병할 때 너 오스트리아랑 독일이 하나로 다 합치면은 너희들 그거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넨 회담에 갔을 때 주데텐란드를 주는 걸로 퉁치지 말고 그거를 애초에 동맹국인 체코슬로바키아를 보호해 주든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뭐 결과적인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 다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는 거니까 상당히 답답하게 흘러갔던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다. 결국에 이렇게 야금야금 힘을 키워왔고 야금야금 야심을 드러냈던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좀 재밌으라고. 교과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나치 독일이 일으켰던 전쟁 범죄, 우리 이런 인종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거든. 그런 내용들,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수고 많았어. 안녕.